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금요일 뉴스 신세계 진행을 맡은 저는 박평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 하승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뉴스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요.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조사 개요 먼저 알려드릴게요. 조사 기간은 2018년 5월 2일, 3일 조사가 됐고요.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1,002명에게 조사됐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렇게 조사 기간 말씀드렸고요. 결과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3%. 이야, 지난주보다 10%가 올라갔습니다. 이 83%는요, 지금까지 한국갤럽이 쭉 조사한 이래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 가장 높았던 게 84%라고 해요. 집권 초반인데요. 1% 차이밖에 안 납니다. 보통은 시작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시 올라오시네요. 그 역대 1년, 집권 1년 차 때에 네. 80%를 넘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여론조사 시작된 대로 처음인 것 같고요. 예. 그 과거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척결하고 초반 개혁 절차를 막 힘차게 밟을 때, 네. 그때 아마 90% 찍은 게 역대 최고치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것도 약발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었고, 네. 집권 후반기에는 거의 5%대까지 추락을 하던 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현재 지지율 추세는 정말로 참 어떤 면에서는 좀 당연하다 싶기도 하고요. 네. 어떤 면에서는 이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그 정치적인 식견이 이만큼 높아진 거구나라는 점에서 좀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직무 수행 평가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83%로 최고고요. 네. 1년 통틀었을 때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60%로 두 번째로 높으셨다고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와, 이 격차도 엄청나게 큰 거 보니까 정말 국민들이 많은 좋은 평가 보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주목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잘 못한다라고 평가한 국민은 어떻게 되냐? 지난주가 18%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10%, 즉 8%가 내려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평가한 것이 이렇게 낮다. 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심 가져야 될 겁니다. 대구 경북. 대구 경북 잘한다 지지율 70% 나왔습니다. 와. 이 대구 경북에서 70%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게요. 정말 지금 사실 그런 이런 여론조사의 추세가 실제로 이 피부로도 느껴지는 것이, 네.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 여당의 비토층, 비우호 세력이었다고 하는 데가 고령층, 영남권 이런 쪽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경상도 사투리 쓰는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선입견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도 요즘은 어디 길거리나 이런 데서 큰 목소리로 얘기를 못 하세요. 큰 목소리로. 할아버지들끼리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그나마 그런 얘기가 이제 밖으로 조금 소리가 높아져서 옆으로 새 나가면은 잔소리를 듣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이런 현상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택시 탔을 때 택시 아저씨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이랬을 때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택시 아저씨들도 함부로 그런 얘기 못 한다. 대구 경북 70%, 부울경은 또 74% 잘한다가요. 네.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얻어 걸려서 더불어민주당도 55%까지 올라갔네요. 네.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글쎄요, 공천만 잘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앞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취임 초반에 84%를 넘어가는 건 또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대단한 사건들이 남아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일단 빠르게 좀 전해드릴게요. 신인 금감원장. 으로 윤석현 교수님이 내정됐다고 합니다. 윤석현 교수님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이십니다. 개혁 성향의. 네네.
그래서 뭐 삼성그룹의 과징금 문제에서도 전향적인 문제 의견을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특히 또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독립성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계속 주장을 해 오시던, 그러니까 금감원장으로서는 말 그대로 최적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그러면 확실히 정부의 의지, 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사실 전임으로 내정이 되었던 김기식 원장 같은 예. 내정이 아니라 임명이었죠. 임명됐죠. 예. 그 사실 뭐 해외 외유니 뭐니 이런 거는 사실 전혀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금융통으로서의 전문성이나 경력들이 좀 일천하다는 점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비판을 받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윤석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관련으로 해가지고 그 감독기관이라 해야 될까? 규제기관 이런 데들이 좀 난립이 돼 있어요. 난립이 됐다기보다 역할 분담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따로 있고 금감위원회 따로 있고 이러는데 네. 이렇게 감독 주체가 이제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이쪽에서 하는 말과 저쪽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도 뭐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융 관련 그 개혁의 방향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역할 분담 좀 분명히 하자. 역할 분담. 예. 그리고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라는 말은 금감원의 할 일을 제대로 찾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개혁 성향에 대해서 잘 맞는 분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금융과 관련한 적폐들, 그 다음에 문제들 잘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헌법기관장을 초청해 오찬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와 후속 조처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도 대단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헌법기관장들을 초청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들이 남북 정상회담과 이후 있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그 공감을 나누자라는 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 정상들에게도 계속 이제 특사 파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국내에서도 이제 주요 헌법기관장들과 함께 이런 성과물들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나누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에게 이 성과를 설명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구하고 계신데요. 그러한 작업이 앞으로 중요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어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위원회는 아래에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관계 발전 분과, 두 번째는 비핵화 평화체제 분과, 세 번째는 소통 홍보 분과입니다. 또한 남북관계발전 분과 아래에는요, 산림협력연구 태스크포스를 두기로 했는데요. 이 분야에서 우선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림 쪽과 관련해서는 네. 우리가 또 노하우도 있고 또 이 맞습니다. 부분은 제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좀 작업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또한 이달 중순에 북한과 협의해서 고위급 회담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일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 예전에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저 개성공단 한번 갔다 와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판문점이 아니라 그 평화의 집 넘어서 개성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 이제 도로를 네. 따라서 가다 보면은요 군사적인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나무가 단 한 그릇 없습니다. 아, 나무가. 예, 예. 그 나무가 단 한 그릇 없고 개성이 쭉 드넓은 평야지대거든요. 네네. 근데 나무가 있을 만한 뭐 산들 야산 같은 경우 이런 거에도 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일단 개성은 뭐 제가 가본 데가 고국이라서 그렇긴 한데 네. 북한 전역이 나무가 지금 거의 막 그 벌채 남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농업이 주체농업이라 그래가지고 네. 산 기슭을 다 깎아가지고 계단식 논을 아, 만드는 이걸 네네네.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산 기슭을 깎다 보니까 나무를 다 베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렇게 된 게 문제가 뭐냐면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홍수가 나면은 표토가 다 그렇죠. 쓸려 내려가가지고 네. 농토를 그냥 다 덮어버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90년대 말에
그 북한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고난의 행군 시절 있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100만 명이 넘게 굶어 죽었던 사태가 있는데 이 아사 사태를 만든 것이 그 원인을 따라 올라가자면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북한의 산림훼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산림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뭐 임산물을 갖다 채취한다라든가 뭐 환경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농토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렇게 산림 훼손이 된 나라 중에서 나름대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전무합니다. 전무하다. 예. 결국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산림이 다시 네. 복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마 그 부분에서 한국이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요,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리셉션을 열고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정말 역시 세심하게 챙기는 정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9일 쿠바로 건너가서요, 중남미 카리브 경제위원회에 참석한 뒤에 바로 미국으로 이동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죠? 네, 그렇겠죠. 뭐 네. 회담 주제가 벌써 뭐 공개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뻔하죠. 뭐 그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정용 실장도 지금 미국에 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역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취임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한반도 역사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서는 CVID라는 표현 대신에 PVI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complete, 완전한 대신에 permanent라는 영구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관심을 모았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완전한과 영원한, 네. 영구한 이 차이가 뭘까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비슷한 거 아닌가? 저는 완전한가 영구한.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완전함보다 영구하니 뭐 말 그대로 영원하다는 말이니까 좀 더 센 표현 같기도 하고 네. 미국 쪽의 의지를 일단 용어를 바꿨으니까 네. 뭐 어쨌든 더 진전된 의미로 이제 바꾼 것이 아닌가 뭐 요 정도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미국에서는요, 북한이 억류 미국인 3명을 풀어준 것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진정성과 선의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북한이 풍계리 실험장에서 전선 철거를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류 미국인 풀어줘, 그다음에 풍계리에서 전선 철거에 정말 시그널을 많이 보내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이미 협의가 된 내용일 수도 네.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북한이 공개적인 이런 요청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어쨌든 형식상으로 볼 때는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있을 후속 조치들도 자기들이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나서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신호라고 보입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열심히 또 북한과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또 중국이 네. 지금 안달이 좀 났습니다.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요,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비핵화시려는 한반도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 측은 반도 전쟁의 종식과 정전 체제의 평화 체제 전환을 지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도 들어옵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이게 중국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과연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절대적인 명제. 예, 자기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에서 핵을 가지고 있다는데 좋아할 인접 국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리 북한과 중국이 말 그대로 철의 동맹이라손 치더라도 그 동맹국이 핵무기 가졌다는데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제일 잘하는 나름대로의 밀당 전략이죠.
미국과 북한이라고 중국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그 최대한의 외교적 성과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 정말 북한이 최장기 중에 하나인데. 그 예전에 중국 소련하고 막 등거리 외교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과 소련 간의 네. 등거리 외교. 뭐 이게 사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진짜 북한이 이쪽은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당연히 미국 네. 쪽이랑 이제 정상회담까지 네. 열릴 거라고 하니 중국 입장에서도 최대한 뭔가를 다 뽑아내려고 그럴 거고 네.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이걸 뭐 북한이 이러간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네.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해에도 이런 현상들은 결코 나쁘지 않다. 네.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일 것이다. 음.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중국의 우한 지역이요,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점차적으로 단체 관광 허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완전한 허용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풀려가는 모습을 봐도 역시 중국이 요런 한반도 프로세스에 같이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주는데요. 네. 어쨌든 여행 제한이 풀리면 한국 경제는 조금 더 나아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여행 제한이라고 하는 게 중국의 중앙 정부, 예를 들면 시진핑이 직접 지시한 게 아닙니다. 네. 형식상으로는 네, 이 그렇죠. 각 지방 정부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음. 지방 정부의 성주들이라 그러죠. 그 네. 성장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행 제한이 풀린다 하는 것도 각 성마다 다 따로따로 풀려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한 지역에서 이렇게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중국에서 내려져 왔던 여행 제한들, 여행 제한이 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대놓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제령. 이렇게 이렇게 자제령?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자제령을 안 따를 중국 국민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태까지 여행 제한이 되어 왔었는데 이게 과연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이겠냐?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 제한이 생김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그 소수의 계층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게 문제죠. 아하, 진짜 예. 중국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놓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여러분들이 아주 큰 영향을 받았었고 네. 이분들의 아주 절박한 사정들 때문에 이제 국내 여론도 당연히 이제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쪽들도 다 풀려 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뭐 여행 제한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당연히 훨씬 낫죠.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중국도 조금씩 좀 열어서 네, 맞습니다. 요 안에서 좀 빼먹을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확실히 대한민국 주도의 외교가 만들어지는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10일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 1주년이죠. 이날은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넘어서 촛불혁명의 성공을 증명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국민이 촛불을 들어 만들어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1년 동안 어떻게 일해왔는지,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국민께 보고하는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국민께서는 직접 만든 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보면서 뿌듯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네네. 정부의 정책들을 알 수 있는 코너는 대한민국 청와대거든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대통령의 83% 지지율을 만드는 가장 그 든든한 그렇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자료집 이미 다운받아서 받아봤는데 천천히 공부하면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자료집 뒤쪽에는요, 아직 정부가 좀 부족한 부분, 더 해나가야 되는 부분을 잘 정리해서 거기에 대한 또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까지 성과만 보여드린 것을 넘어가지고요, 앞으로의 일까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다짐까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좀 저는 든든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옛날에 EU 통합을 할 때 네. 프랑스는 원래 시민들이 굉장히 저기 정치 참여 의식도 높고 네네. 그다음에 각자의 목소리들도 엄청 크고 네. 그리고 또 스나비즘이라고 속물주의라고 좀 잘난 체하고 이런 것도 좀 크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 뭐라 제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네. 프랑스 국민들이 막 맨날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전혀 국론 통합이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정부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네.
자료집을 하나 만듭니다. 자료집. 자료집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이 프랑스 현대 철학과 같은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다가 폰트도 조그만하게 해놓고 이래가지고 이걸 이해해야지 소위 프랑스의 지식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프랑스의 이 스나비즘을 갖다 자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야. 그런데 그게 대성공을 거둬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잘난 체 하려고 하는 프랑스 국민들이 그 자료집을 갖다 열심히 읽고 뭐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제 국민 통합을 이뤘다. 이런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야. 저도 여기서 뭐 주워 들은 거라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충분히 그럴 것 같은 게, 네. 이 대학 시험 바칼로레아 생각하면, 네. 와, 그러고도 남을 나라다라는 느낌은 있네요. 저 처음 그런데 들었는데, 이제 예. 우리는 그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식의 그 뭐랄까 얍삽한 방법을 쓰기보다는 전공법으로 네. 매우 시원시원하고 정확한 언어로 이렇게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니 이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네. 우리 저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갖다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현 1년 동안의 대한민국 정부의 활약들을 갖다가 네. 알고 이것을 갖다가 술자리나 뭐 가족 간의 대화 등등에서 써먹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렇죠. 이거야말로 이 스나비즘을 훨씬 넘어서 민주 시민의 뭐랄까 그 자세를 갖다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창 국민소통 수석은요, 브리핑을 통해 취임 1주년을 소박하고 간소하게 준비하고 있다. 여느 때와 같이 대통령은 빼곡히 쌓인 서류와 씨름할 것 같습니다. 참모들은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일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자료집을 공개하고요.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4일부터 6월 3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2층 로비에서 다시 찾아온 봄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돌아보다를 주제로 취임 1주년 기록사진전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10일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행보와 메시지, 정책 성과를 화보 형태로 구성한 자료집 광장에서 골목으로 국민과 함께 가는 길, 함께 하는 길을 공개하고 타임라인으로 보는 1년을 게재하며 미니 다큐 청와대의 아침, 인왕산 길의 공개 내용을 담은 열린 청와대 인왕산 가는 길이 공개됩니다. 화려하게 행사를 하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정말 내실 있게는 아주 많은 걸 준비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굳이 행사 화려하게 네. 안 해도 지난 1년간 그야말로 청와대의 업적과 성과들은 화려함 그 자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주구장창 그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니 뭐 이런저런 정책 자료집 이런 거야 네. 뭐 맨날 내는 거 당연히 내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화보집을 내시라. 화보집. 그것만 있으면 뭐 선거 게임 끝이다. 예, 이렇게 그렇죠. 엄청나게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대선 끝나고 1년 있다가 이렇게 또 화보집이 나온다고 그러니 굉장히 반갑고 뿌듯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덕질할 맛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와대의 방호 목적으로 통제되던 인왕산도 50년 만에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인왕산 옛길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될 예정이고요. 기존 인왕산 탐방로 가운데 경비시설물로 인해 접근할 수 없었던 330여 미터 구간도 복원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워낙 산을 좋아하시니까요. 국민들과도 좋은 산을 나누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청와대 뒷산이 사실 명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명산인 덕분에 그 한양으로 서울로 이제 수도가 정해진 네.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청와대의 위치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막혀있던 구간들이 많아서 이제 산책, 등산 애호가들이 좀 안타까워했었는데 이게 이제 확 풀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또한 이게 끝이 아니고요. 청와대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공개하는 청와대 소장품 특별전 함께 보다가 청와대 사랑채에서 또 진행이 됩니다. 국가미술재산을 본래 주인인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공개하는 미술품은 1966년부터 2006년까지 청와대가 40년에 걸쳐 수집한 작품 중 일부라고 합니다.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나들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계속 이제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전 또 생각을 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남대 개방이 또 생각이 네, 납니다. 그랬네요. 지금도 청남대 이제 무료 개방이 돼가지고 국민들에게 개방이 돼서 얼마든지 이제 찾아볼 수 있고 이런 공간인데 이만큼 또 국민들과의 접점들이
넓어지는 것, 네.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갖다 실감케 하는 한 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정말 청와대에서 내실 있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함께 준비한 것들 즐기시면서 1주년을 같이 기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소식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너무 웃겨요. 저희 그 철새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무기한 단식 노숙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국회 비준 동의와 드루킹 특검을 정치적으로 맞바꿀 수 없다며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부의 시민들은 24시간 생중계 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청와대에 올리기도 했고요. 여의도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자, 요 단식 참. 예, 일단 요 얘기는요, 저희가 이슈 프리즘에서 제대로 한번 다뤄볼 테니까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나 네. 유니크하고 굉장히 그 뜬금없지만 그러나 저기 좀 코믹한 뉴스다 보니까 네. 이런 뉴스들은 저기 뉴스 브리핑에서 짧게 치고 나가기보다는 이슈 브리핑에서 물고 뜯고 하면서 좀 충분히 즐겨보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슈 브리핑에서 길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슈 프리즘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5월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잘 될까요? 네, 뭐 국가의 대사를 생각한다 그러면 빨리 이런 것들이 국회 정상화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겠는데 네. 또 막 단식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렇게 철수하시는 걸 보자고 하니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하니까 뭐 꼭 뭐 오늘 내일을 꼭 정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주말은 보내보자. 네, 일단 뭐 당장 저기 휴일이지 않습니까?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예. 연휴는 어차피 끝나야지 국회가 정상화돼도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뭐 연휴 기간 동안은 그 단식이 유지되는 것이 그 단식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너무 빨리 끝나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요 얘기에는 조금 더 이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어제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경수 예비후보, 오늘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김경수 예비 후보가 크게 우세한 지지율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5월 1일, 2일 양일간 경남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자동답 방식으로 조사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며 경남 MBC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김경수 후보가 58.3%가 나왔고요.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28.8%가 나왔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요. 이전 조사에서는 결과가 그 격차가 12.8%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격차가 29.5%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거죠? 네, 엄청난 숫자죠. 네. 더블 스코어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드루킹으로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이렇게 공세를 펼칠 때, 네. 이거를 기회로 해서 김경수 후보는 결국 대선 후보급이 되는구나 네. 라는 평가들이 저희들도 했고 뭐 여러 곳에서 많은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 이것은 그 경남 도민들에게 큰 인물이라고 하는 큰 인물. 네. 그 지방선거, 특히 광역 지자체 선거에서 큰 인물로 온 만큼 먹히는 레파토리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네. 그런데 정말로 김경수라고 하는 인물을 진짜로 큰 인물로 만들어줘 버린 거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김경수 의원을 객관적인 걸로 봅시다. 객관적인 지금 여태까지 지난 네. 조사에서 지금까지를 보면은 호재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특별하게 김경수 의원 자체의 호재는 네네, 없다. 그렇죠. 김경수 의원 자체가 뭐 드루킹 사건이 깔끔하게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더블이 났어요. 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온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단단하고 경남 도민들 입장에서 이것이 완전히 전세 역전이 된 걸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한 계기 없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기가 없이 올라갔다라면 예, 더 예. 단단하다. 네, 완전히 아니, 넘어간 거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어떤 계기 때문에 예. 올라갔다라고 치면은 그 계기가 된 원인이 된 사건이 없어지면은 다시 내려갈 지지율이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것 없이 그야말로 여론 전반적인 지지율 상승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꺾으려면 뭘로 꺾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계기들이 필요한데 여태까지 있었던 계기들을 다 극복하면서 올라온 지지율이거든요. 새로운 그 지지율 하락의 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들다. 네. 드루킹 관련한 사건, 이거는 이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영향을 오히려 김경수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네, 그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영웅서사입니다. 네, 김경수라고 하는 영웅이 길을 떠나요. 먼 장도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 어마어마하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네. 그게 바로 드루킹인 거죠. 어. 진짜 말 그대로 뭐 저기 드루이드 킹 같은 이런 그 몬스터, 네임드 몬스터가 떴습니다. 그런데 김경수가 이를 용맹하게 때려잡은 겁니다. 때려잡았다. 그러면 레벨업이 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은 현재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요즘 그 드루킹 관련해서는 또 그걸 넘어서서 이제 박사모에서도 매크로를 사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댓글 조작을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경찰을 통해서 뭐 속보로 이렇게 떴다고 하는데요. 네네. 역풍 올 수도 있겠네. 그 솔직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네이버에서 매크로 돌린 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다 눈으로 확인한 바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이놈의 회사가 이놈의 회사가 고발을 드루킹 하나 했어요. 물론 드루킹이 하도 허접한 인간이라 가지고 제일 먼저 걸려서 드루킹 하나 했겠습니다만 제대로 조사를 한다라고 그러면 네이버 정도의 그 관리 능력을 가진 회사가 딱 한 놈 고발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네. 말이 안 말이 안 되는데 최초로 딱 한 놈 고발한 게 드루킹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가 어떤 의도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뭐 네이버는 이제 뉴스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사람이 전혀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뉴스를 배치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네. 마치 이제 네이버가 좀 더 공정해지고 뭐 댓글 조작이나 이런 거를 잘 막아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세탁을 하긴 하는데 글쎄요. 그건 뭐 아무 의미 없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여태까지는 네. 솔직히 네이버도 그런 식의 해명을 내놓으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못해서 안 했냐고. 네. 여태까지 못해서 안 했습니까? 의지가 일단 없었었고요. 여태까지 없었던 의지가 지금 왜 생깁니까? 네. 여태까지는 그런 의지를 왜 발휘를 안 했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면 못해서 못했다 그러면 그건 더 큰 문제라 생각을 하고요. 네. 못해서 못했다 그러면 네이버는 대한민국 대표 IT 회사라고 하는 네임밸류를 당연히 떼버려야 되죠. 그렇죠. 예. 네이버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좀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경수 후보의 지지율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 그게 또 끝이 아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또 한 곳입니다. 부울경 중에 울산. 네, 맞습니다. 울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코리아 리서치가 4월 30일, 5월 1일 이틀간 울산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4명을 RGG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에서 3.5%인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후보가 42.1%,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가 22.5%의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역시 격차가 상당히 큰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더블 스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울산 시민들 입장에서도 김기현 후보에 대한 네. 저기 자유한국당 후보가 계속 되면서 딱히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지금 현재는 뭐 그동안은 그나마 여당 후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라도 볼 게 있었습니다만 네. 이젠 그것도 없잖아요. 네. 김기현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지금 현재는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송철호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발전국이해온 이런 정치인에 대한 부채의식 이런 것들을 갖다 이번에 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산도 굉장히 오거돈 후보가 강세라는 걸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부울경이
파랗게 색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지금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조사 기간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거든요. 네. 결국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지방선거의 성격 규정은 딱 네.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지역 일꾼을 뽑는 것, 지역 일꾼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중앙정부의 평가입니다. 중앙정부 평가. 네. 지금 현재 중앙정부 대통령 지지율이 80%를 뚫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역 일꾼론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각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은 네. 말 그대로 큰 인물들입니다. 네. 지역민들 입장에서도 자기 도의 도지사, 시장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권력을 행사한다라는 자부심까지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된다라고 그러면 네. 향후에 문재인 정부의 정권 지지 기반도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이후에 총선과 대선에서도 승리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의 흐름은 한편으로 당연하고 한편으로 고무적인 것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이후 활동을 아주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거이기도 한 걸 보면 많은 분들께서 역시 열심히 투표 동료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자 탁구 남북 단일팀이 27년 만에 구성되었습니다. 2018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지금 스웨덴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8강 여자 단체전 경기가 바로 한국과 북한의 맞대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강 경기를 앞두고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8강전은 그냥 생략이 돼버리고 4강으로 바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에서는 남북 단일팀이 중국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현정화 이분희 선수의 경기 장면 기억납니다. 네. 네, 그때 막 소리 지르고 맞습니다. 현정화 선수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연식이 많이 되셨어. 생각보다 이렇게 91년도에 탁구 경기하기까지 기억이 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보다 연식이 그러네요. 제가 네, 이번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예전 여자 아이스하키 팀과 같은 이런 공정성 시비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포츠와 정치가 만나가는 장면들은 늘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기에 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더 좀 아쉬워지고 안타까워지는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 남북 단일팀이 딱 구성이 되니까요. 네. 그 스테디움에서 경기장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관중을 향해 여러분은 지금 역사적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남한 선수와 북한 선수가 있다가 서로 악수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네. 아마 그 경기장에 있으신 분들 우리가 역사의 한 장면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4강으로 직행하게 된 남북 단일팀이 맞붙을 상대가요. 일본 우크라이나전의 승자라는데 한일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럼 불타오르죠, 저희? 네, 그렇습니다. 예.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었는데, 이런 또 빅 이벤트가 있으면, 저도 관심이 가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도 당연히 관심이 가겠죠. 나름대로의 또 큰 스포츠 정치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인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슈 프리즘 시간입니다. 아까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슈 프리즘 시간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노숙 농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연 요 농성, 이 농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단식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 뭘로? 단식 농성이죠? 다 붙여가지고 단식 노숙 농성. 예.
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무기한으로 단식을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왜 단식을 시작하게 됐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단식 농성을 하게 된 이유, why, 왜 이거는 네.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진으로 화이가 Y였군요. 제가 뭐랄까 철자법에 충실한 영국식 발음이거든요. 그런가요? 좀 갑자기 멋있는 영국 신사들이 이렇게 화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한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국회 비준 동의를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이제 워딩 그 자체인데요. 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남북 정상회담 비준 동의를 안 하겠다. 국회 정상화에서 들어가면 그거 해줘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 해주기 싫으니까 안 들어가겠다. 요런 게 바로 그 의미이고요. 그리고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드루킹 특검을 해야 되는데 네.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국회에 안 들어가겠다. 그런데 자꾸 민주당이 남북 정상회담 비준 이걸 해주면 드루킹 특검 받아주겠다 이러는데 앞에 비준 동의 해주면 이러고 하는 요 전제 조건 요거 붙인 것 때문에 내가 단식 농성을 하는 거다. 이거 다 빼고 무조건 드루킹 특검을 받아라. 이겁니다. 무조건. 네. 조건 없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문장이 두 개로 이루어지죠. 네. 남북 정상회담 비준 동의 예. 이거를 전제로 한 드루킹 특검 논의 이거입니다. 드루킹 특검 논의는 무조건 받고 정상회담 비준 동의라고 하는 것은 빼라 이러는 건데 이거 두 개인데 뒤에 드루킹 특검 논의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하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고 앞 문장에 남북 정상회담 비준 동의 안 해주겠다가 핵심 핵심이다. 키워드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 그 반응, 정치권과 국민 여론 네. 어떻게 나눠지고 있나요? 네, 일단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의 이제 목소리들이 여러 개로 나뉘고 있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네, 예. 우원식 원내대표가 하는 말입니다. 네. 국회 파행 해소를 위한 비공개 회담 중 민주당은 특검 요구 동의할 수 없다. 네. 그렇지만 내부 논의는 한번 진척해 보겠다. 요 정도 얘기한 거 이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제로 내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냐. 야, 내가 언제 해준다고 그랬냐? 해준다가 아니라 최소한 논의하면 해보겠다라고 덕담 한마디 한 것 같고 이걸 네가 전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단식을 한다니까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네네. 이게 이제 민주당의 반응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여기 약간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네. 4일까지 민주당이 특검 수용을 불가할 시 강경투쟁에 나서겠다. 근데 이제 강경투쟁의 내용이 뭔가는 얘기를 안 했어요. 혹시 단식도 하면 안 되나요, 누구? 그러게 이제 동조 단식 정도는 돼야지 이제 강경투쟁이 네.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 자유한국당에서는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단식을 하는데 그것도 국회 앞에서 노숙을 하며 무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초강경을 하고 있는데 바미당에서 이거를 자기도 강경 투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앞에 나와서 뭐 소리 한번 지르고 집에 들어간다. 이거는 전혀 강경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바미당 의원 전원이 김성태 옆에 스크럼을 짜고 동조 단식하는 정도는 돼야지 바미당도 강경하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당 네. 여기가 좀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예, 독특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네. 단식하고 있는 그 김성태를 찾아갔어요. 네. 그러고 했는 말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뭐죠? 정말로 임프레시브한데 나도 단식해야겠다. 아. 어릴 적에 하도 굶어서 단식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이게 왜 임프레시브하냐? 네. 그러면 단식을 해야지. 안 해요. 아. 그럼 집에 가. 아니 김성태 옆에 가서 나도 단식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놔놓고 자기는 안 하고 그냥 집에 가. 이게 뭐냐는 거야. 격려만 해. 격려. 단식을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단식해라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도 단식해야 되겠다라고 옆에 와서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안 해. 이거를 이 여러 가지 말들과 행동을 네. 연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홍준표가 김성태를 놀리고 집에 갔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같은 당인데 이게 뭐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네.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모습이 초라해요. 네. 저기 국회의사당 앞에 천막 옆에 있고, 뭐, 플랜카드 몇 개 붙어 있놓고, 그 다음에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네. 오, 생 이게 답니다. 그러니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옆에 기자들도 우 들어가가지고, 뭐, 같이 하시는 분 없습니까? 네네. 혼자만 하실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 이렇게 네. 선제 단식의 투쟁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조만간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실 것으로 예상을 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네. 김성태는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하죠? 단식도 해본 사람이 해야만 한다. 젊었을 때도 하고 나면 이가 흔들리는 등 참 힘들다. 이 말 그 다음 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같이 하실 분은 없고 그냥 제가 할 겁니다. 혼자 할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아련한데. 네, 그렇죠. 이 상황에 홍준표 대표는 와가지고 열심히 해 이렇게 한 네, 건 간 알아요. 거고, 그러고 자기 따라서 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네. 것을 김성태는 알고 있는 거죠. 음. 단식하면 당연히 배가 고프겠죠? 그 배고픔과 네. 함께 심리적으로는 외로움과 외롭다. 허기짐과 외로움이 한 군데에 겹치면 굉장히 슬프죠. 음.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진들을 지금 이제 최근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표정이 슬퍼요. 그래서 배고프고 외로우니 슬프죠. 예. 눈물 날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국민 여론은 어떻죠? 국민 여론은 네. 와 달리 이 정치권의 이 싸늘한 반응들과는 달리 네. 그야말로 격렬한 환호성이 오고 갑니다. 격렬한 환호성. 네, 맞습니다. 네. 어제 특히 또 우박이 내렸지 않습니까? 우박 어마어마하게 네. 내렸죠. 하늘에 대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냥 이런 작은 우박이 아니라 왕 우박을 내려달라. 김성태의 단식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그 옆에서 철저한 단식을 응원하며 그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네. 호된 질책을 하면서 격려하고 싶다. 음. 기왕에 하시는 것,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당군 신화에 나오듯 100일간의 단식이 필요하다. 100일 단식. 지금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당군 신화에서는 곰과 호랑이지만서도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주로 이제 새로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새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역시 100일 단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인의 단식이 격렬한 지지를 받는 것은 재작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이후 최초인 것 같습니다. 최초다. 네. 근데 일단 이 김성태가 단식을 한다고 하니까요. 좀 뜬금없기도 하긴 해요. 네. 그 여야 원내대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이런 단식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뜬금없는 것은 박평님만 뜬금없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 전 국민이 다 뜬금없어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최후로 뜬금없어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 홍준표 대표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도 엄청 뜬금없어해요. 뭐야 홍준표 이거? 대표도? 예. 왜냐하면 이 김성태의 단식이 전혀 논의된 바가 아니고 네. 그냥 자유당 의총하다가 내가 단식할게요 하고 지 혼자 뛰쳐나가가지고 지 혼자 저렇게 좌판을 펼친 것이 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갑자기 나 단식할게 그러고 뛰쳐나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뭐 왜 하는지도 몰랐고 뭐 언제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단식한다고 그러니까 오오오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동조 단식에 대한 이것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 김성태 단식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신화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신화적인 평가. 신화적인 평가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전통적이고 뭐랄까 이 복고적인 레트로한 이런 입장인데요. 그 대한민국의 당군 신화가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환웅께서 한반도에 자리 잡으실 때 뭐 바람의 신, 뭐 비의 신 등등등을 데리고 왔다. 운서 풍배. 이 양반들 데리고 왔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김성태가 단식을 시작하자 맑은 하늘이 어두워지며 우박이 내리치는 이렇게 풍사 의사 아무튼 그런 양반들이 내린 것 이런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식이 진행이 되면서 동물이 사람이 되는 이런 신화 아니겠습니까? 동물이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물론 김성태 의원이 이게 동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물로 비유되던 비유되던 세타령이 주제가가 되던 이 철새 김성태가 이제 점점점 사람 김성태로 진화
또는 뭐 변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는 보여진다라는 거죠. 네. 그럼 그 기간은 그 당구 신화에 나온 한 100명은 되겠다. 아, 100일은 돼야 100일은? 되겠다. 역시 뭐 이런 100일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신화적인 해석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말씀 사실 다 해놓으시고 예, 웃자고 하는 소리.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김성태 의원을 제가 저기 딱히 그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놀리고 싶어서 하도 웃겨서 그래서 그냥 그 약간의 양념을 좀 쳤어요. 양념을. 예. 원래 우리 정치 평론을 할 때는 양념질 이런 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념질이 아니라 정식 요리를 해보자고 그러면 네. 이 정치적인 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째로 정치적인 평가입니다. 네. 김성태의 직위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내대표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현재 제1야당입니다. 네. 야당의 원내대표가 여야 간의 협상을 팽개치고 네. 국회의사당 앞에서 좌판 결고 단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야 원내 협상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거부한다. 예. 자기의 직위인 원내대표라고 하는 직에 전혀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치란 결국 타협과 협상의 결과물일 것인데 네. 타협과 협상을 포기하고 단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투쟁수단을 택했다고 하는 데 네. 대해서 이러한 형태를 보고 그야말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런 정당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우리에게 주는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아, 저는 근데 이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힘들잖아요, 굉장히.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원래 단식하려고 하면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은 굉장히 몸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한 거 보면 사실 그냥 국회에 열라고 합의할 거 준비해 놓고 네네.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쇼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뭐 이거 해놓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짠! 해놓고 자, 역시 나의 이 단식 농성 때문에 이렇게 국회가 정상화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네, 맞습니다. 아, 그런 쇼도. 이런 점에 대해서 네. 박형님이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것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나름대로의 쇼맨십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네. 바로 김성태의 비극입니다. 그러면 그 김성태의 의도를 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이 의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은 뭐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계속 단식시키면 되나요? 계속 굶기면 됩니다. 계속. 일단 당장 연휴 아닙니까? 연휴. 연휴 기간 동안에는 국회 정상화를 하던가 말던가 어차피 국회가 안 열립니다. 그러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굶기자. 이것이 김성태의 쇼를 간파한 정당과 국민과 여론의 당연한 대응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이 김성태를 계속 굶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대응에 대한 김성태의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라는 점이 김성태의 비극입니다. 예, 이번 연휴가 월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최소한 화요일은 돼야지 단식을 풀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화요일 됐다고 해서 바로 단식을 풀면 김성태 입장에서도 뭐야 이거 남들이 다 나를 쇼로 보면 어떡하지? 네. 이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주는 더 단식을 하셔야지. 그래도 쇼지만서도 그래도 나름대로의 이런 진지함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소한 일주일은 해야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전국은 일주일 동안 계속 하게 만든다. 그렇죠. 단식을. 일단 굶겠다고 하시는 분을 우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네. 단식을 그만하시라라고 제안은 드려볼 수 있겠지만서도 그러나 김성태 의원의 고집이 보통 고집입니까? 그렇죠. 황소 고집 아닙니까? 황소 고집. 다만 당을 올림길 때만 그 고집이 살짝 바뀌긴 합니다만 평소에는 고집이 아주 센 분입니다. 그런 고집 가지신 분에게 제안은 드릴 수 있지만서도 그 옛말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을 물가로 끌고 할 수는 있지만서도 물을 먹이는 건 안 된다. 네. 김성태를 단식을 그만하라고 제안은 할 수 있겠지만서도 억지로 밥을 패먹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이러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나름 갑자기 춥고 덥고 막 그러던데 그냥 고생하시는 거죠. 뭐. 예, 뭐 날씨도 정말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갑자기 또 미세먼지 또 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단식을 그만두려면
명분이 좀 필요하겠는데 네네, 김성태 그렇죠. 의원한테는 네. 자 어떻게 될까요? 그 명분은 사실 지금 현재에서의 명분은 결국 추미애 대표의 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출동. 네. 추미애 대표가 다시 누워 계신 김성태 의원의 옆에 가서 지그시 손을 잡아주시며 터져 나오는 웃음을 꾹 참으시며 웃겨 죽겠지만서도 그러나 표정으로는 사진이 찍히니까 뭐 웃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표정을 갖다 꾹 참으시면서 위로하시고 그간 참 힘드셨겠습니다. 이제 단식을 푸시고 국회로 나오시지요. 라고 조용히 제안을 드리면 김성태 의원이 뭐 방법은 두 개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절대 두 번 권유하지 말고 그러시군요. 라고 뒤로 찍어 들어오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추 대표님의 제안에 따라서 제가 단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와서 국회 비준동의사에 도장을 찍으시지요. 라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프리즘은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노숙 농성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주 속 시원하게 해석이 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뉴스만 나왔으면은 제가 정말 너무 신나요. 아니, 뭐 이건 이렇게 쉬운 뉴스가 있나, 이게. 자, 오늘 이슈 프리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아무 말 나들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주 아무 말 나들이를 또 진행해 주시기 위해서 김격탁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얀색 나비 넥타이가 확 눈에 띄는데요. 뭔가 하얀색 의미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은 하얗게? 연휴전 불타는 금요일이니 하얀 네. 넥타이로. 네. 그러면 이제 주말 불태우시고 월요일 날 뵈면 저거 이제 까만색으로 변해 있는 거. 까맣게. 자, 오늘 아무말 나들이에서 다뤄볼 키워드가 권리라고 합니다. 예, 예. 권리가 뭐냐라는 거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권리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자격? 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요구할 수 있는 자격,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유라든가 뭐 평등 이런 게 다 권리죠. 예. 네. 예, 무슨 권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습니다. 인권, 주권, 투표권, 선거권, 예. 뭐 소유권, 발언권, 영주권, 진짜 많네요. 뭐 생각보다. 생존권, 조망권, 네. 그다음에 임차권, 양육권, 영유권,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이런 것도 있고. 면책권. 예, 현대 사회를 유지하는 그 모든 제도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권리에 대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리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그 권리를 가지게 되는 요건은 뭐고, 그걸 잃게 되는 요건은 뭐고, 그 권리를 어떤 식으로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게 법이라든가 제도 같은 게 다 사실은 그런 내용인 따지면 그런 내용인데. 홍길동 하니까 또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권리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요. 예. 우리 헌법에 네. 현행헌법 10조가 그러니까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부터 시작해서 39조 3항 누구도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까지 이게 2장인데 네. 이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예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게 정부 개헌안이 3월달에 나왔었는데 이게 10조에 있는 게 모든 국민이 모든 사람으로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중간에 그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정보기본권이 포함돼서 이게 39조가 42조로 바뀐 차이가 있고요. 네네. 정부 개헌안에는 좀 바뀌었네요. 예, 이게 기본권을 이게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이제 네. 반영하는 문재인 정부 개정안이 헌법 개정안이 이게 3월달에 발의가 됐는데 네네. 이 작년 대선에 다 모든 후보들이 고약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대선에 이 개헌 하겠냐 안 하겠냐 가지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당시 후보 때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개헌한다고 빨리 약속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네. 근데 문 대통령은 이거 약속하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자한당 때문에 지금 무산이 됐죠.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개헌안은 살아 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6월 지방선거랑 동시에 진행하는 거는 지금 완전히 무산이 된 상태고. 그렇죠. 이게 뭐 다 자한당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럼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자한당이 4월 국회를 열어놓고 네. 한 번도 그 본회의 안 하고 5월 국회도 또 열어놓고 한 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개헌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 개헌 될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먹으려면 개헌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게 그 전망을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는 게 네. 이게
5월 국회가 그 소집요구서가 제출된 게 그러니까 정상회담 있었던 날이에요. 네. 왜 하필이면 그렇게 모든 이슈가 다 몰려 있는 날 그날 했을까? 알고 보니까 이 촘촘하게 하루도 국회가 안 열리는 날이 없게 만들기 위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한당에 잡혀갈 예정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하. 홍 대표가 그 연초에 그런 말 했죠. 우리 좀 잡아가지 좀 말라고. 아하. 그런 또 꼼수가 있었군요. 예, 그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이 이게 홍문종, 염동열 의원 두 분이에요. 이게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이게 회기 중에는 이게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네. 예. 이게 그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대해서 이게 견제 장치가 있긴 한데 이게 법원이 그러니까 청구를 하면 정부가 체포 동의서를 국회에 넘기고 네. 그거를 국회의장이 받고 바로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인다. 네. 만약에 그 안에 본회의를 못 열면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표결을 붙인다.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이게 본회의 한 번이라도 열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그러면은 야, 이 끌고 싶겠구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물론 이게 두 분을 보호하는 게 이게 지금 그런 깽판 치는 거의 모든 원인은 아니겠지만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 이런 걸 보면서 몇 달 전에 제가 면책 특권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볼까 하다가 좀 너무 바빠가지고 못 쓴 게 있는데 이게 당시 이게 생각했던 제목이 면책 특권 너무 믿지 마라 또는 면책 특권은 이미 소멸됐다 네. 뭐 이런 제목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예, 내용이 뭐냐면 말씀해 이게 노회찬 의원이 네. 그 삼성 안기부 도청 엑스파일 기억납니다. 관련해서 예. 그 면책 특권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고 의원직 상실이 됐는데 이게 국회 내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서는 원래는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안 지게 돼 있는데 네.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게 면책 특권을 없애버린 거죠. 네. 그 기준으로 하면 사실 국회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는 이게 그 하급 법원의 그 판결에도 이게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러니까 법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판례는. 판결문을 어이가 없는 그 판결문 해당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위대화 여기서 위대화란 건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이랑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고요. 네. 피고인의 공개행위 시로부터 8년 전에 이루어져 이를 공개하지 않냐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성그룹이 불법 비자금 만들어서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그 여러 뭐 사업부나 권본심들을 다 매수하고 좌지우지한 게 이런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니거나 아하. 그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대법원에서 저는 네. 그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녹음된 대화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여 방법의 상상성을 결여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 폭로하면서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네. 그 발언 내용이 보도자료가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그게 전파성이 강한 매체에 올라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말하고 지나갔으면은 괜찮은데 왜 그 발언 내용을 보도자료 올렸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은 노회찬 의원은 참 아이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위 계제 행위와 관련된 네.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계제에 의하여 다시 보여주세요. 네. 위 계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를 초월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그 두 사람이 불법을 모의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한 내용이 그 비밀을 유지하는 게 그 불법 행위를 세상에 알렸을 때 얻어지는 그 사회적 이익이나 가치보다 크거나 비슷하다.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죠. 이건 네, 주관적인 게 정말 아니고 굉장히 개소리죠. 주관적이죠. 이게 주관이죠, 이건. 진짜로. 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개소리적인 주관인 거죠. 네. 예. 이 판결이 이게 이 의미가 한 줄로 요약하면 그거죠. 우리도 삼성 돈 먹었어. 아니면 삼성 돈에서 자유롭지 않아. 네. 뭐 이런 뜻으로 이게 저는 자,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면책 특권이란 게 사실은 이게 방어용 무기인데 이 독재 시대 때 워낙 네. 의원들 막 괴롭히고 하니까 이게 공격용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노회찬 의원 네. 것도 있고 그다음 이종걸 의원이 예전에 장자연 리스트 네네. 국회 본회의에서 폭로를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한당은 사실 뭐 공격할 거리가 없기도 하겠지만 공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드루킹은 사실은 이게
공격거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상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 상태죠.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게 지금 저 야당이 이 상태면 민주당이 아무리 못해도 장기 30년 장기 집권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좀 생각도 들고 예, 네. 예, 웃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권리를 영어로 하면 right예요, right, 예. right. 이 right가 이게 옳다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다, 똑바르다, 정상적이다 네, 이런 뜻이 그렇죠. 있어요. 이게 오른쪽도 right죠. 네. 예. 이게 정치적으로 말하는 우파도 이게 right죠. 이게 단어 안에 우파 보수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문재인 정부 얘기잖아요, 사실. 옳고 바르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이게 문재인 정부가 right인 거예요. 그 사실 지금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네. 진보 쪽으로 보는 게 맞냐라는 의견이 사실 있잖아요. 네. 너 중도 보수에 더 가까운 거 아니냐?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단어적 의미로 되는데. 따지면은 right죠. 예. 네. 근데 이 참여정부 때 뉴 라이트라는 게 아, 뉴라이트는 갑자기 확 건졌었는데 이게 처음 시작은 아마 네. 국민의 정부 시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네. 이 뉴와 라이트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네. 제 생각인데 이게 새로운 우파라는 쪽에서는 얘기를 했겠지만 이게 옳다 원래 상태 똑바로 이거라면 새로운 옳음? 옳은 건 그냥 원래 옳은 거잖아요. 원래 새로운 원래 그게 어딨어? 원래는 원래인데. 하여간 이름은 참 잘 갖다 붙이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라이트에 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좀 비정상적이고 노멀하지 네. 않은 그런 느낌인 거죠. 이 오른쪽에 반대편에 레프트. 이 레프트가 이게 또 이 다른 단어, 그러니까 다른 뜻도 보면 남았다, 떠났다. 네, 남기다, 떠났다 동사형, 있죠. 동사형으로 예, 보면. 예. 근데 이게 라이트를 제외한 나머지가 레프트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사실 별거 아닌 단어지만 이 라이트와 레프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살펴보면 여기에서 파생된 그런 어떤 말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이게 그러니까 레프트는 그러니까 진보라는 단어랑 그 좌파라는 단어랑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가 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구글에서 휴먼 라이트 인권으로 인권.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손바닥 그림이 줄줄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것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것 이게 휴먼 라이트 인권인데 이게 이게 인권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노예와 인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대 사회가 되면서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네. 이후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정착이 된 거고. 네네. 근데 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인권을 가진 내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인식을 하고 그거를 행사를 해야죠. 네. 근데 영국법 전통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권리가 있으면 그냥 나 투표하기 싫어 귀찮아 이렇게 하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럼요. 네.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권리를 행사를 해야죠. 권리가 네. 있다면. 이게 근데 이게 또 놓치게 되는 또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 과연 사람이냐 싶은 사람들도 사실은 사람이라는 거. 네, 그럼요. 자한당도 사람이다. 아까 그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이렇게 예, 비유로 새에서 지금 사람 뭐 이렇게 말씀해 자한당도 주셨는데 사람이다. 예, 이걸 사람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예. 때가 많지만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과 이게 서로 같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꾸려나가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고 느리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시끄럽다라는 거, 시끄러울 수 있다라는 게 민주주의가 가진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권리, 서로의 권리, 그것이 행사되게끔, 만들어가는 타협의 과정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권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right와 left까지, 완전히 길게 가봤습니다. 아무알라드리에서 권리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싹 해주신다면 권리는 뭐다? 권리는 사람과 노예를 가르는 기준. 사람과 노예를 가르는 기준. 혹시 권리는 뭐다? 그 지금 현대 헌법 해석의 네. 기준인데요. 헌법이 지금- 나오네요, 갑자기. 네. 그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제일 근간을 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헌법에서 이제 기본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본권이 권리죠, 뭐.
대한민국을 비롯한 현대 국가는 현대 권리를 중심으로 국가의 질서를 형성합니다. 국가 질서의 형성의 기초가 바로 권리입니다. 이야, 멋있는 말씀이시다. 이건 책에 나온 말이에요. 역시 사시 준비하시던. 역시 공부를 하셨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아무 말 나들이 시간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의 칭찬합시다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을 선정했습니다. 손학규 위원장은요,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함께 참여한 선대위원장 수락 기자회견에서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 86%를 넘어섰다.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 17곳 중 아직까지 8개 지역에만 후보를 내고 있고 그나마 실제로 서울시장 하나에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상상을 뛰어넘는 대성공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했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야 한다. 남북 합의서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등의 주옥 같은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 시작부터 옆에 유승민 대표도 있고 안철수 후보도 있는데 야, 이렇게 또 연설을 해주셔가지고 표정, 두 분의 이제 표정이 당혹스럽고 굉장히 이게 뭐지? 뭐 이런. 예. 그래서 시작부터 엇박자와 당혹감을 안겨주어서 예, 칭찬합시다에 선정하였습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인데, 네. 다 맞는 말만 그러니까 맞는 말만 한다는 건 욕심을 접었다는 뜻으로 해석도 되네요.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사실 여기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자기가 이렇게 뭐 선대위원장 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것 때문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해가지고 네. 또 당혹해 했다고. 역시 근데 만덕사는. 우리 저기 안크나이트의 또 다른 안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손학규를 누가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했나? 안철수가 끌고 와서 시킨 거지. 그래서 안크나이트의 전설은 계속됩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펑크나이트랑 경쟁 구도죠. 어젠가 그 홍준표 대표가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살림살이 나아진 사람 있으면 여당 찍어라.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살림살이 나아졌으면 이게 대놓고 이게 선거운동을 하면 어떡해. 저는 그걸 듣고 이쯤 이거 되면은 불안한데 이러 듣기겠는데. 참 요즘 신기해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치는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남이 못해서 잘 되는 거라고. 뭐 다 그렇죠 세상 일이. 네, 근데 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계 개편 되고 나서요. 네. 이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되고 나서 혹여나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자한당하고 어떻게 합치기라도 하면 네네네. 그럼 그러면 어떻게 진짜 될까요? 정치 꿀잼 대폭발이죠. 거기서 펼쳐질 진짜 저기 안철수 홍준표의 대결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감으로도 지금 원래. 재미 대폭발입니다. 홍 대표님 실망입니다. 저 좀 그만 좀 괴롭히세요. 이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해라 정계 개편. 저 그러면 그렇게 되면 두 분 그 두 정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합친 네, 지지율보다 또 내려가는 건가요? 그게 바로 그 우리 앙크나이트가 늘 해오시던 일 아닙니까? 대선 후보가 3명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난 대선에 그 5명 중에서 3명이 그 당에 다 들어가는 거죠. 한덩 다 합치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그 세 번의 지지율 합친 거에 3분의 1 토막을 내시는 거죠. 와, 대박. 굉장히 응원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게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도 저희 아주 큰 관심이지만 이 지방선거 이후의 정계 개편도 꼭 관심을 가지고 남북 지켜보자. 정상회담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저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잘하시는데 뭐. 그러나 이 정계 개편은 우리 또 이 정치 신세계 야당 리포터 완전 대폭발인 거죠. 아주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뉴스 신세계 같이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다시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